새벽 4시 서울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온기시장의 셔터들이 하나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올라간다. 생선 괵짝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채소, 트럭의 엔진음이 뒤섞이는 그 활기찬 소음 속에서 시장 골목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도훈네 김밥의 불이 켜진다. 낡은 나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 박도훈은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른다. 그의 손은 한때 수백 장의 법률 문서를 넘기며 상대의 허점을 찌르던 날카로운 손이었으나 이제는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는 투박한 노동의 손이 되어 있다. 도훈이 김밥집을 차린다고 했을 때 동료 변호사들은 미쳤다고 했다. 박변 자네 그 머리로 김밥을 말겠다고. 수입료 한 번이면 김밥 수만 줄을 살 텐데. 하지만 도훈에게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자 바쁜 변호사 시절 아내가 정성껏 싸주었으나 늘 식은 채로 서류 더미 옆에서 뒹굴던 미안함의 결정체였다. 아내가 떠난 뒤 도훈은 화려한 법복을 벗어 던졌다. 타인의 불행을 법전의 조항으로 재단하는 일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사람들의 고픈 배와 빈 마음을 채워주는 김밥 많은 사내가 되기로 했다. 김밥의 시작은 쌀 씻기다. 도훈은 쌀알 하나하나가 손끝에 닿는 감촉에 집중한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쌀알이 깨지고 너무 살살 씻으면 이물질이 남는다. 법정에서의 증거 채택만큼이나 정교한 힘 조절이 필요하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그는 재료를 준비한다. 도훈네 김밥의 특징은 시간의 맛이다. 당근은 기름에 살짝 볶아 단맛을 끌어올리고 우엉은 직접 만든 시간장에 졸여 사흘을 묵힌다. 단무지 하나도 시중의 빙초산에 절인 것이 아니라 매실청과 식초를 배합해 직접 담근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김씨다. 그는 늘 기본 김밥 한 줄을 주문한다. 도훈은 김발 위에 보슬보슬한 밥을 펴바른다. 밥알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들어가야 씹었을 때 식감이 살아난다. 그 위에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쌓는다. 노란 계란지단, 초록 시금치, 주황 당근, 보라색 우엉. 도훈은 이 색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세상에 쓸모없는 색은 없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버릴 순간은 없다고. 실패도 아픔도 결국 김밥 속 재료처럼 어우러져 한 줄의 인생을 완성하는 법이다.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어제 내린 비 때문에 현장이 미끄러울 텐데 조심하세요. 도훈의 낮은 목소리에 김 씨가 투박하게 웃는다. 박 사장 김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이 김밥은 신기해.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든든하단 말이야. 도훈은 김밥을 썰 때 칼끝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썰려나가는 김밥 단면은 마치 잘 정돈된 삶의 궤적 같다. 그는 김밥 끝부분, 일명 꼬리를 유독 풍성하게 만든다.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인 거 아시죠? 도훈은 덤으로 꼬리 몇 조각을 더 얹어준다. 법조인 시절에는 단 1원도 손해보지 않으려 계산기를 두드려댔지만 김밥 한 줄에 얹어주는 그 작은 덤이 주는 기쁨은 수억 원의 승소금보다 달콤했다. 도훈은 김밥을 말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취업 준비에 지친 청년, 남편의 병수발에 지친 할머니, 학교 폭력으로 마음이 다친 중학생. 수선방의 강석이 기계를 고쳤다면 도훈은 김밥 한 줄로 그들의 무너진 끼니와 자존감을 수선한다. 그는 김밥을 말 때 단순히 재료만 넣는 게 아니라 응원을 말아 넣는다. 밥을 꾹꾹 누르는 손길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어느 날 시장 뒷골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훈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가게로 돌아와 따뜻한 멸치, 육수 한 컵과 속을 꽉 채운 참치 김밥 한 줄을 말아 나갔다. 학생, 배고프면 눈물이 더 나는 법이야. 일단 이거 먹고 다시 울어도 늦지 않아. 소녀는 도훈이 내민 김밥을 건네받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소녀의 마음 위로 김밥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도훈의 가게 안에는 작은 칠판이 하나 있다. 거기에는 매일 아침 도훈이 적어넣는 오늘의 문구가 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재료로 채워져 있나요?
사람들은 김밥을 기다리며 그 문구를 보고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본다. 화려한 법전 대신 낡은 도마 위에 인생을 펼쳐놓은 사내. 도훈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세상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음을 느낀다. 오전 10시 시장통에 햇살이 깊게 들어오면 도훈의 가게는 더욱 분주해진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김밥 한 줄을 마는 그 짧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대접받는 시간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도훈은 오늘도 김발을 쥔다. 흩어진 재료들을 모아 동그란 원을 만들 듯 부서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따뜻하게 말아내기 시작한다. 오전 11시 시장의 공기가 한낮의 열기로 달궈질 무렵 도훈네 김밥의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들어온 이는 며칠 전 골목 어귀에서 울고 있던 여고생 지우였다. 교복 소매로 눈물을 닦던 그때와 달리 오늘은 창백한 얼굴에 생기 없는 눈동자만이 도훈을 마주했다. 지우는 가방끈을 꼭 쥔 채 구석진 자리에 앉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장님, 저번에 주신 김밥각 오늘 가져왔어요. 도훈은 칼질을 멈추고 지우를 바라보았다.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놓여 있었다. 도훈은 그 돈을 받는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먼저 내놓았다. 돈은 나중에 줘도 돼. 일단 앉으렴. 오늘은 지우 양을 위해 특별한 김밥을 준비했거든. 도훈은 김발 위에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펼쳤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밥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속 재료를 터질 듯이 채워넣기 시작했다. 지우가 겪고 있는 학교 폭력의 상처, 부모님의 무관심,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운 밤들. 도훈은 그 비어버린 마음의 틈새를 채우듯 달콤한 계란지단을 평소보다 2배나 두껍게 썰어 올렸다. 그리고 매콤하게 볶은 멸치와 고소한 마요네즈를 버무린 참치를 듬뿍 얹었다. 인생의 쓴맛을 아는 아이에게는 입안 가득 퍼지는 복합적인 풍미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훈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김밥은 말이야 지우야.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해. 사람들은 보통 예쁘게 썰린 가운데 토막을 좋아하지만 사실 진짜 맛과 영양은 이 양쪽 끝꼬리에 다 모여 있단다. 도훈은 김밥을 썰어 접시에 담으며 유독 속 재료가 삐죽삐죽 튀어나온 꼬리 부분을 지우 쪽으로 밀어주었다. 지우는 멍하니 그 접시를 내려다보았다. 꼬리는 못생겼잖아요. 남은 부분 같고. 도훈은 인자하게 웃으며 지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못생긴 게 아니야. 재료들이 자기 색깔을 숨기지 못하고 밖으로 터져나온 거지. 사람도 그래. 남들처럼 규격에 맞춰 예쁘게 잘린 삶이 아니라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란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은 열정과 아픔을 품고 있어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뿐이야. 지우야, 너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맛있는 꼬리 부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몰라. 지우는 조심스럽게 김밥 꼬리 하나를 입에 넣었다. 입안이 꽉 차는 포만감과 함께 참치의 고소함, 멸치의 칼칼함, 그리고 우엉의 깊은 향이 차례로 터져나왔다. 씹을수록 따뜻한 밥알이 혀끝을 감싸 안았다. 차가운 교실 바닥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너 같은 건 없어도 되라던 가해자들의 목소리가 이 묵직한 김밥 한 조각의 온기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지우의 눈에서 툭 눈물 한 방울이 김밥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남루한 코트에 초점이 흐릿한 눈, 그는 도훈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성칠 씨였다. 대기업의 횡포에 아들을 잃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도훈은 상대 측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합의를 종용했었다. 승소율 90%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도훈은 성칠 씨의 진실보다 법적 효율성을 택했었다. 결국 성칠 씨는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앉았다. 도훈의 손등에 핏줄이 섰다. 과거의 죄책감이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성칠 씨는 도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저 배고픈 불황자의 모습으로 제일 싼 김밥 하나만. 일하며 힘없이 의자에 걸터 앉았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김을 집어들었다.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독설을 내뱉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오직 속죄하는 마음만이 도마 위에 놓였다.
도훈은 성칠 씨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소금기를 뺀 정갈한 나물들과 직접 짠 참기름 향이 가득한 밥. 그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썰었다. 성칠 씨에게 내어준 김밥 접시 옆에는 지우에게 주었던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꼬리 부분이 놓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많아 조금 늦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이건 서비스입니다. 성칠 씨는 투박한 손으로 김밥을 집어들었다.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는 멈칫했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노인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이 김밥에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곡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처절한 반성과 위로가 담겨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성칠 씨는 김밥을 씹으며 어깨를 들썩였다. 지우와 성칠 씨, 상처 입은 어린 새와 날개 꺾인 늙은 독수리가 한 공간에서 김밥 꼬리를 씹으며 각자의 아픔을 삼키고 있었다. 가게 안은 정적 속에 씹는 소리와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흘렀다. 도훈은 묵묵히 행주로 작업대를 닦고 또 닦았다. 자신의 손에 묻은 과거의 얼룩을 닦아내듯 그는 정성껏 노동을 이어갔다. 지우는 김밥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일어섰다. 사장님, 저 내일부터는 다시 학교 가볼래요. 꼬리 부분이 제일 맛있다는 말 잊지 않을게요. 성칠 씨도 식사를 마치고 돈 대신 주머니에 있던 낡은 사탕 하나를 탁자에 올려놓고 나갔다. 도훈은 그 사탕을 손에 쥐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일 수도 혹은 여전한 고통의 연장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좁은 김밥집에서 두 줄의 인생이 다시 말아졌다는 사실이다. 도훈은 가게 밖 시장 통로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매끄럽고 완벽해 보이는 살들도 단면을 잘라보면 저마다 흩어진 재료들처럼 어지러울 것이다. 도훈은 다시 앞치마를 고쳐맸다. 아직 김밥 한 줄의 온기조차 느끼지 못한 채 빗속을 걷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그는 다시 밥솥을 열었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까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훈네 김밥집에서 흘러나오는 참기름 향기는 상처받은 이들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는 무언의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흩어진 살들을 동그랗게 말아주는 도훈의 손길은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았다. 시장 골목의 불길한 예감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입춘이 지날 무렵이었다. 온기시장 입구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며칠 전부터 가림막이 쳐지더니 거대한 간판이 올라갔다. 김밥의 제국 24시간 프리미엄 키친. 전국에 수백 개의 가맹점을 둔 거대 프랜차이즈였다. 그들은 오픈 기념으로 김밥 한 줄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물량 공세를 퍼부었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키오스크 시스템은 젊은 손님들의 발길을 단숨에 낚아챘다. 도훈의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다. 점심시간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던 가게 앞이 썰렁해졌다. 사람들은 도훈의 정성보다는 프랜차이즈의 속도와 가격에 반응했다. 박 사장, 저쪽은 기계가 김밥을 말더라고. 모양도 자로 잰 듯이 똑같아. 단골이었던 상인들조차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 도훈은 텅 빈 가게 안에서 홀로 우엉을 조리고 있었다. 법조계에서 대형 로펌의 자본 논리에 밀려 눈물을 흘리던 의뢰인들의 심경이 이제야 온몸으로 체감되었다. 박 사장님 기운 내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 사장님 김밥 아니면 안 먹으니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준 이는 시장에서 30년째 생선을 파는 만복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며 도훈의 작업대 위에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를 툭 던져놓았다. 저기 봐, 저건 김밥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이야. 밥 아래 숨구멍이 하나도 없어. 먹고 나면 체하기 딱 좋지. 하지만 박 사장 김밥은 달라. 속 재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들어앉아 있단 말이야. 도훈은 할머니의 말에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다. 프랜차이즈의 김밥은 규격화된 조립이었지만 자신의 김밥은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들이 어우러지는 조화였다. 그는 다시 칼을 갈았다. 그리고 가게 앞에 새로운 문구를 적어 걸었다. 당신의 오늘을 위해 단 한 줄의 맞춤 김밥을 맙니다. 도훈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는 손님에게는 생강을 살짝 가미한 유부. 김밥을 스트레스가 심해 보이는 직장인에게는 청양고추와 멸치를 듬뿍 넣은 화끈한 김밥을 내놓았다. 그는 법정에서 증거의 연관성을 찾던 그 치밀함으로 재료와 사람의 궁합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밥의 제국 본사에서 파견된 젊은 팀장이 도훈의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도훈의 경력을 이미 조사한 듯 거만한 태도로 제안했다. 박 변호사님, 아니 박 사장님.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 메뉴 개발 고문으로 오시죠. 이 낡은 시장 골목은 곧 재개발될 겁니다. 대세를 거스르지 마세요. 도훈은 팀장이 내민 계약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정성껏 김밥 한 줄을 말아내놓았다. 이 김밥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우리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시장 김밥입니다. 팀장은 비웃으며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김밥 속에는 시장 상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도훈이 공들여 손질한 재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아삭한 단무지 대신 들어간 매실 절임무의 청량함, 참기름의 고소함 뒤에 오는 우엉의 쌉싸름한 깊은 맛. 그것은 본사의 중앙 주방에서 냉동 상태로 배송되는 재료들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살아있는 맛이었다. 기술은 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손끝에서 전달되는 온기까지 복제할 수는 없더군요. 저는 이 좁은 도마 위에서 진정한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자가 살아남는 정의 말입니다. 도훈의 단호한 거절에 팀장은 헛기침을 하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도훈의 가게로 모여들었다. 프랜차이즈의 횡포에 맞서기로 결의한 것이다. 야채가게 사장님은 가장 좋은 오이를, 쌀집 사장님은 갓 도정한 햅쌀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사장, 우리가 있잖아. 이 시장에서 쫓겨나야 할 건 저 차가운 기계들이지 우리 박 사장이 아니야. 상인들은 시장 입구에서 도훈네 김밥 홍보 전단을 돌리기 시작했다. 여기 김밥은 우리 시장의 자존심입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아는 분들은 이리로 오세요. 상인들의 우직한 연대는 자본의 파고를 막아내는 거대한 둑이 되었다. 사람들은 차가운 키오스크 대신 주인장의 안부를 묻고 덤을 얹어주는 도훈의 따뜻한 미소로 회귀했다. 가게 안은 다시 활기를 띠었다. 도훈은 밥솥에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김밥 속 재료인 햄과 시금치, 계란과 당근이 김이라는 얇은 막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하나의 맛을 내듯 시장 상인들과 자신도 하나의 거대한 김밥처럼 똘똘 뭉쳐 있었다. 도훈은 작업대 위에 놓인 김발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조리기구가 아니라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주는 마법의 도구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장 풍성한 꼬리 부분을 썰어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꼬리처럼 우리 인생도 툭 터진 기쁨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 도훈네 김밥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는 프랜차이즈의 인공적인 향기를 압도하며 동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자본에 밀려 사라져가던 사람 냄새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탄이었다. 도훈은 오늘도 김을 펴고 밥을 올린다. 서로 다른 살들이 어우러져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한 줄의 기적을 위해. 박도훈의 인생에 오점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인류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시절 그의 서류에는 오타 하나 허용되지 않았고 그의 변론은 한치의 빈틈도 없는 철옹성 같았다. 김밥집을 차린 후에도 그 강박은 이어졌다. 도훈이 많은 김밥은 항상 일정한 굵기, 정확한 재료의 위치, 그리고 단일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단함을 자랑했다. 시장 상인들은 그의 김밥을 보고 기계보다 더 정교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도훈 스스로를 옥죄는 창살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화요일 오후였다. 유독 손님이 몰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낡은 유모차를 끈 젊은 엄마가 가게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에는 돌도 안 된 아기가 엎여 있었고 유모차 안에는 서너 살 배기 사내아이가 칭얼대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 도훈에게 김밥 2줄을 주문했다.
도훈은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으로 김을 펴고 밥을 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등에 업힌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고 당황한 엄마가 아이를 추스르다 유모차를 건드려 도훈의 작업대 근처에 놓인 물컵을 쏟고 말았다. 챙강 소리와 함께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아이 엄마는 사색이 되어 사과를 연발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도훈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그 찰나의 소란 때문이었을까? 평소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실수였다. 도훈이 김발을 너무 세게 쥐어버린 것이다. 툭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김밥의 옆구리가 터져버렸다. 하얀 밥알 사이로 주황색 당근과 초록색 시금치가 삐죽하게 얼굴을 내밀었다. 도훈의 손이 멈췄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통제 불가능한 균열이었다. 도훈은 당혹스러웠다. 평소에 그라면 당장 터진 김밥을 버리고 새 김을 꺼냈을 것이다. 실패작을 손님에게 내놓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하지만 바닥을 닦으며 연신 허리를 숙이는 아이 엄마의 떨리는 손등을 본 순간 도훈은 멈칫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지금 옆구리가 터진 저 김밥 같아 보였다. 아무리 예쁘게 말아보려 애써도 예상치 못한 소란과 육아의 고단함 때문에 자꾸만 속이 터져버리는 위태로운 일상. 도훈은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칼을 들어 터진 김밥을 썰기 시작했다. 옆구리가 터진 탓의 모양은 볼품없었다. 밥알은 삐져나왔고 재료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해 흩어졌다. 도훈은 그 못생긴 김밥들을 접시에 정성껏 담아 아이 엄마의 앞에 놓았다. 사장님, 이건 옆구리가 터졌는데 새로 말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미안한 듯 물었다. 도훈은 처음으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냥 드셔보세요. 가끔은 이렇게 속이 좀 터져야 속 재료가 더 잘 보이고 맛있는 법이거든요. 인생도 그렇잖아요. 너무 꽉 조이고 살면 숨 막히는데 이렇게 틈이 생겨야 숨통도 트이고요. 아이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이내 눈시울을 붉혔다. 사실 오늘 아침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애들은 울고 집세는 오르고 제 인생도 꼭 이 김밥처럼 다 터져버린 것 같아서 속상했는데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왠지 위로가 되네요. 터진 틈으로 맛있는 재료들이 보인다는 말이요.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김밥을 꼭꼭 씹어 삼켰다. 완벽하게 말린 김밥보다 틈 사이로 맛이 더 진하게 배어나오는 듯한 그 못생긴 김밥이 그녀의 고단한 하루를 보듬어주고 있었다. 도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온 완벽함이 어쩌면 타인에게는 다가가기 힘든 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법정에서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던 그 날카로움이 정작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음을 말이다. 도훈은 남은 김밥 한 줄을 다시 말았다. 이번에도 일부러 김발의 힘을 조금 뺐다. 너무 꽉 조이지 않아도 밥알끼리 서로의 온기로 붙어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여유. 그것이 바로 그가 50년 평생 깨닫지 못했던 관계의 기술이었다. 이건 집에 가서 드세요. 덤으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힘들 때는 옆구리 좀 터져도 괜찮습니다. 속 재료만 살아있으면 김밥 맛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아이 엄마가 고맙다며 인사를 건네고 나간 뒤 도훈은 가게 문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도마 위에 남은 밥알 몇 개를 쓸어내며 생각했다. 아내도 내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늦게 들어온 남편의 차가운 김밥 옆구리가 터져 있었던 건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그 틈 사이로 서로의 속마음을 보여주자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도훈은 칠판에 문구를 새로 적었다. 오늘은 조금 헐겁게 말아도 좋습니다. 삐져나온 진심이 더 달콤하니까요. 그날 이후 도훈의 김밥은 조금 달라졌다. 예전처럼 자로 잰 듯한 정교함은 덜해졌지만 대신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지는 식감이 더해졌다. 사람들은 도훈의 김밥이 더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완벽주의자 변호사가 드디어 인생이라는 긴발 아래서 힘을 빼는 법을 배운 것이다. 터진 옆구리 사이로 흐르던 눈물과 웃음,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도훈의 김밥은 이제 맛을 넘어 삶의 향기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새벽의 공기가 유독 알싸했던 수요일, 도훈은 가게 한편에 놓인 낡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자마자 진하고 들큰하면서도 묵직한 향이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도훈이 김밥 속 우엉을 졸일 때 결코 빠뜨리지 않는 비장의 무기, 장모님이 남겨주신 30년 된 시간장이었다. 법복을 입고 서슬 퍼런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던 시절, 도훈은 장모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머니, 요즘 마트에 가면 깨끗하고 맛있는 간장이 널렸는데 왜 저 곰팡이 낀 낡은 항아리에 집착하세요? 비위생적입니다. 그때 장모님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사위, 간장은 말이야, 단순히 콩물이 아니야. 이건 기다림을 가둬둔 시간이지. 새로 만든 간장은 짜기만 하지만 이 시간장은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고 살아남아 단맛과 깊은 맛을 동시에 낸다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도훈이 무너지듯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장모님은 말없이 이 항아리를 건네주셨다. 자네 마음도 이 간장처럼 짜디짠 눈물을 머금고 오래 묵히다 보면 언젠가 남의 상처를 보듬는 깊은 맛이 날 걸세. 도훈은 냄비에 물을 붓고 시간장 2국자를 정성껏 덜어 넣었다. 그리고 채 썬 우엉을 넣었다. 우엉은 고집 센 재료다. 성질이 단단해서 대충 볶으면 겉만 타고 속은 생것 그대로다. 도훈은 약한 불로 줄이고 냄비 곁을 지켰다. 시간장의 검은 빛이 우엉의 하얀 속살에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은 마치 완고했던 도훈의 자존심이 세월이라는 간장에 절여져 부드러워지는 과정과 닮아 있었다. 사장님, 저 우엉 김밥 3줄만 싸주세요. 우리 애가 입맛이 없대서요. 오전 10시 단골 손님인 수선방의 지수씨가 가게로 들어왔다. 그녀는 요즘 회사 일로 부쩍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도훈은 갓 졸여낸 우엉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엉은 시간장의 빛을 머금어 윤기가 흘렀다. 도훈은 평소보다 우엉을 넉넉히 넣었다. 지수씨, 우엉은 땅의 기운을 가장 깊게 품은 뿌리채소입니다. 그리고 이 우엉을 감싸고 있는 간장은 30년의 시간을 견뎌낸 놈이죠. 지금 당장 앞이 안 보이고 힘들어도 이 우엉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다 보면 결국 깊은 향을 내게 될 겁니다. 지수는 김밥을 받아들고 우엉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짭조름한 첫맛 뒤에 밀려오는 은은한 단맛, 그리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돼지의 흙내음. 그녀는 왠지 모를 뭉클함에 씹는 일을 잠시 멈췄다. 사장님, 이 맛은 억지로 낸 게 아니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맛 같아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에서는 6개월 1년이면 판결이 나고 결과가 보였다. 승소냐 패소냐 흑이냐 백이냐. 하지만 이 시간장은 30년을 기다려야 완성되는 맛이었다. 도훈은 변호사 시절 의뢰인들에게 늘 빨리 결론을 내자고 다그쳤던 자신을 반성했다.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고 용서가 싹 트는 데에는 시간장이 익어가는 시간만큼이나 긴 기다림이 필요한 법인데 그는 늘 법전의 시계로만 세상을 보려 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도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도훈이 로펌 대표로 있을 때 가장 증오했던 라이벌 로펌의 수장, 고 회장이었다. 고 회장은 도훈을 업계에서 매장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꾸몄던 인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고 회장은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쇠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도훈의 앞에 앉았다. 박변. 아니, 박 사장. 소문 듣고 왔네. 자네가 많은 김밥에 묘한 힘이 있다기에. 도훈의 손이 떨렸다. 시간장 항아리를 깨트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장모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간장은 짠맛을 품어 단맛을 낸다. 도훈은 심호흡을 하고 고 회장을 위해 우엉 김밥 한 줄을 말기 시작했다. 그는 시간장에 잘 졸여진 우엉을 김밥 정중앙에 배치했다. 그것은 증오를 녹여낸 용서의 맛이었다. 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집어먹었다. 한 조각, 2조각. 말없이 김밥을 삼키던 고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박 사장, 미안하네. 자네가 왜 법정을 떠났는지 이 김밥 한 줄을 먹으니 알겠어. 나는 평생 남을 짓밟는 법만 연구했지 이렇게 사람 속을 뜨겁게 채워주는 법은 몰랐네.
도훈은 대답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리필해 주었다. 시간장이 짠 콩을 맛있는 양념으로 바꾸듯 도훈의 마음속 응어리진 증오도 이 좁은 김밥집의 열기 속에서 조금씩 발효되어 가고 있었다. 고 회장이 나간 뒤 도훈은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손바닥으로 온기를 가만히 쓸어내렸다. 어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독을 약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걸요. 도훈은 칠판에 적힌 글귀를 지우고 새로 썼다. 오래 묵힌 마음일수록 첫맛은 짜지만 뒷맛은 답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응원합니다. 주방 안에는 여전히 우엉을 졸인 시간장의 향기가 은은하게 맴돌았다.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도훈의 가게만큼은 시간이 느릿하게 흐르는 항아리 속 같았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시간장으로 보듬어 안는 사내. 도훈의 김밥은 이제 맛을 넘어 성숙한 인간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가혹했다. 온기시장의 한평천지 같던 활기도 영하 15도의 기록적인 한파 앞에서는 꽁꽁 얼어붙었다. 시장 가로등은 칼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깃을 세운 채 집으로 숨어들기 바빴다. 도훈은 가게 안의 난로를 단단히 채우고 밥솥을 열었다. 하얀 김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며 주방을 덮였다. 도훈의 시선이 달력의 한 날짜에 머물렀다. 오늘은 아들 민석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민석과는 3년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다. 아내의 장례식 날 아빠는 엄마가 아플 때도 법정만 지켰잖아요. 그 잘난 정의가 가족보다 소중했어요? 라며 울분을 토하고 나간 뒤로 민석은 아버지를 지워버렸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승소율 90%의 냉혈한 변호사였던 그도 아들의 다친 마음 앞에서는 피고인석에 앉은 죄인일 뿐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세차게 열리며 시장 경비원 박 씨가 들어왔다. 박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노숙인 몇 분이 동사 직전이라는데 119는 오고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 추위에 속이 비면 사람 금방 가요. 도훈은 망설임 없이 앞치마를 고쳐맸다. 그는 민석의 생일 선물로 사두었던 목도리를 구석으로 밀어두고 대신 가장 큰 솥에 밥을 안쳤다. 이번에 많은 김밥은 특별해야 했다. 체온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고칼로리의 소고기와 볶은 김치, 그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부추를 듬뿍 넣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온도였다. 도훈은 김밥을 말자마자 보온 도시락과 은박지에 겹겹이 싸서 자신의 가슴품에 넣었다. 자신의 심장 박동으로 김밥의 온기를 지키겠다는 고집이었다. 사장님, 저도 도울게요. 가게 안에서 차를 마시던 지우가 나섰다. 지우는 도훈의 김밥을 먹고 학교로 돌아간 뒤 틈틈이 가게 일을 돕는 기특한 제자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역 입구 종이 상자 몇 장의 의지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도훈은 품 안에서 김밥을 꺼내 건넸다. 자, 어서 드세요. 아직 따뜻합니다. 속이 든든해야 이 밤을 견디죠. 김밥을 건네받은 한 노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은박지를 벗기자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김밥 한 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노인이 한 입 크게 베어 물자 소고기의 육즙과 김치의 매콤함이 입안을 데웠다. 아이고, 따뜻해라. 사람 체온 같네. 노인의 눈가에 맺힌 고드름 같은 눈물이 김밥 위로 툭 떨어졌다. 도훈은 그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법전의 조항은 사람을 춥게 만들지만 갓 지은 밥 한 덩이는 사람을 살게 한다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아드님 생일이잖아요. 아까 그 목도리 전해주러 안 가세요? 도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민석이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진저리를 칠 거다. 내가 준 상처가 이 한파보다 더 차가웠을 테니까. 가게 문을 열자 뜻밖의 인물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초췌한 모습, 하지만 분명한 자신의 피부치 민석이었다. 민석의 앞에는 지우가 미리 내준 김밥 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도훈은 얼어붙은 듯 입구에 섰다. 3년 만의 재회였다. 민석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김밥을 씹고 있었다.
이 김밥, 엄마가 싸주던 거랑 맛이 다르네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김밥은 엉성하고 재료도 제각각이었는데 이건 너무 정성이 가득해서 화가 나요. 왜 이제야 이런 김밥을 마는 거예요? 엄마 있을 때 좀 일해보지. 민석은 김밥을 삼키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도훈은 말없이 민석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아들의 옷자락에서 사람 냄새가 났다. 도훈은 아들의 어깨 너머로 주방의 밥솥을 보았다. 민석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 김밥 한 줄을 제대로 말기까지 아빠는 너무 먼 길을 돌아왔어. 법정에서 이기는 법만 알았지 내 엄마의 외로움을 고치는 법은 몰랐다. 오늘 내 생일에 이 김밥 한 줄로 사죄하고 싶구나. 도훈은 구석에 밀어두었던 목도리를 가져와 민석의 목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민석이 어릴 때 좋아하던 소시지 김밥을 다시 말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정교함이 아니라 아비의 참회로 꾹꾹 눌러 담았다. 민석은 아버지가 내민 따뜻한 소시지 김밥을 한 조각 먹으며 처음으로 도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 김밥이 너무 뜨거워요.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도훈네 김밥 안은 밥솥의 온기와 두 남자의 화해로 봄처럼 따뜻했다. 김밥 한 줄의 온도는 영하의 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했다. 도훈은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변로는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밤새 지어 올린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민석은 그날 밤 가게 바닥에서 아버지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 도훈은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칠판에 글귀를 고쳤었다. 가장 차가운 날 가장 뜨거운 밥상을 차립니다. 당신의 계절이 언제나 봄이기를. 시장의 밤은 깊어갔고 도훈의 김밥집 전구는 꺼지지 않은 채 차가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인생을 녹여줄 작은 등대였다. 봄의 초입 온기 시장의 얼음이 녹아 하수구로 졸졸 흘러내리던 날이었다. 도훈은 평소보다 유독 손등이 하얗게 질린 채로 도마 앞에 서 있었다. 칼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끔씩 명치 끝을 쥐어짜는 통증에 눈을 질질 감았다. 평생을 책상 앞에서 그리고 지난 몇 년을 좁은 주방에서 서서 보낸 대가였다. 병원에서는 휴식이 절실하다고 경고했지만 도훈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겨왔다. 하지만 오늘 우엉을 썰던 칼날이 도마를 엇나가 손가락 끝을 스치는 순간 그는 직감했다. 아, 내 긴발도 이제 닳았구나. 도훈은 가게 문에 오늘 오후는 쉽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었다. 그리고는 화해한 아들 민석과 제자 지우를 주방으로 불러들였다. 자, 오늘은 김밥을 파는 날이 아니라 김밥을 넘겨주는 날이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너희들에게 내 30년 시간장과 이 낡은 도마의 비밀을 다 말해주마. 민석과 지우는 스승이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도훈의 눈빛은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앞둔 변호사처럼 형형했다. 그는 먼저 장모님께 물려받은 시간장 항아리를 열었다. 이 간장은 내 인생의 판례집 같은 거다. 짠맛이 시간이 지나면 깊은 단맛으로 변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라. 지우야, 너는 손끝이 매서우니 재료를 다듬을 때 너무 칼같이 자르려 하지 마. 기계가 썬 것 같은 재료는 사람의 이빨에 닿을 때 거부감을 준단다. 조금 투박해도 씹는 맛이 느껴지게 썰어야 해. 지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도훈의 손놀림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도훈은 이어 민석에게 김발을 쥐어주었다. 민석아, 너는 아빠를 닮아 고집이 세지. 김밥을 말 때 그 고집을 부려선 안 된다. 밥알을 누르는 건 억압하는 게 아니야. 서로 흩어지지 않게 가볍게 안아주는 거지. 너무 꽉 쥐면 밥알이 짓눌려 숨을 못 쉬고 너무 살살 쥐면 옆구리가 터져버려. 적당함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지만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이치란다. 도훈은 직접 시범을 보였다. 떨리는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쳐가며 그는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완벽한 조화를 말아나갔다. 햅쌀의 찰기, 시간장의 깊은 향, 직접 짠 참기름의 고소함이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다. 도훈은 김밥을 썰어 두 사람의 입에 넣어주었다. 이 맛을 기억해라.
이건 내가 변호사로 벌어들인 수십억의 수임료보다 더 정직한 맛이다. 남의 눈물로 만든 돈은 주머니에 남지만 남의 배를 채워준 정성은 가슴에 남는 법이야. 그날 저녁 도훈은 조용히 짐을 쌌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민석에게 가게 열쇠를 건네며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만약 내가 다시 이 도마 앞에 서지 못하더라도 온기 시장의 이 불빛만은 끄지 마라. 배고픈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돈이 있건 없건 일단 따뜻한 육수 한 컵부터 내주렴. 그게 이 가게의 법전이다. 민석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꽉 잡았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보다 더 맛있게 말아볼게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게 돌아오셔야 해요. 도훈이 병원으로 떠난 밤 민석과 지우는 스승의 자리에 서서 밤새도록 연습을 시작했다. 밥물이 너무 많아 질척이기도 하고 김이 찢어져 속 재료가 튀어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도훈이 남긴 시간장의 향기가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도훈은 간호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며 웃었다.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중에 우리 가게 오시면 제일 맛있는 꼬리 부분으로만 한 줄 말아드릴게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수선공이자 요리사였다. 온기 시장의 새벽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아왔다. 도훈네 김밥의 셔터는 올라갔고 주방에서는 민석과 지우가 지어 올린 밥 냄새가 진동했다. 도훈은 비록 자리에 없었지만 그가 전수한 인생의 맛은 두 젊은이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시간장의 검은 빛처럼 진하고 깊은 도훈의 유산이 시장 골목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분간 장시간 서 있는 노동은 절대 금물이라고 못 박았다. 한 달 뒤 도훈은 휠체어를 타고 다시 온기 시장을 찾았다. 시장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나와 도훈을 환영했다. 생선가게 할머니는 싱싱한 전복을 내밀었고 쌀집 사장님은 햅쌀 한 포대를 유모차에 실어주었다. 가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민석과 지우가 환상의 호흡으로 김밥을 말고 있었다. 이제 민석의 김밥은 예전의 투박함을 벗고 도훈의 그것처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지우는 손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는데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를 더 넣었어요 라며 도훈의 마음까지 복제해내고 있었다. 도훈은 카운터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김밥을 말 수는 없었지만 그는 이제 더 큰 김밥을 말아쥐고 있었다. 아들과의 화해, 제자의 성장, 그리고 시장 사람들과의 끈끈한 연대라는 인생의 특급 김밥 말이다. 아빠 오셨어요? 앉아 계세요. 제가 아빠 전용 건강 김밥 말아드릴게요. 민석이 내민 김밥에는 도훈이 가르쳐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0.1의 오차 없는 정교함 대신 아버지를 걱정하는 아들의 투박한 진심이 0.1. 더 두껍게 깔려 있었다. 도훈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시간장의 깊은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심장을 뜨겁게 달궜다. 도훈은 휠체어 옆에 놓인 칠판에 마지막 문구를 적었다. 인생은 한 줄의 김밥과 같습니다. 흩어진 재료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짜 맛이 나지요. 당신의 오늘이 가장 맛있는 조화이기를. 도훈은 이제 변호사 박도훈이 아니라 시장통 김밥집 할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훨씬 자랑스러웠다. 화려한 법복은 옷장 깊숙이 들어갔지만 기름때와 밥풀이 묻은 앞치마는 그의 명예로운 훈장이 되었다. 온기 시장의 도훈네 김밥은 여전히 좁고 낡았다. 하지만 그곳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는 절대로 식지 않는 김밥 한 줄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도훈은 민석과 지우의 활기찬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판결은 법정이 아니라 바로 이 도마 위에서 내려졌음을 확신하며 멀리서 시장의 종소리가 들려왔다.